cross-country analytic methods.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그리고 공공 정책을 초기 단계 투자와 운영 관련돼서 민간 부문의 참여를 특히 많이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제이슨 아이스 부실장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탁월하신 분들을 패널로 모시고 녹색 성장 측면에서 기술과 혁신에 대해서 살펴보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녹색 성장이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기술과 혁신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패널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차원의 그리고 국제 차원의 이런 개발 관련 전문가들 그리고 또 민간 부문에서 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이 패널만 보더라도 얼마나 다양한 도전들이 녹색 성장 기술과 혁신에 요구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그 앞으로의 그림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아주 유익한 세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기조연설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녹색 기술센터 성창모 원장님의 말씀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연설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장관님들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오늘 개도국을 위한 녹색 기술의 역할에 대해서 발표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테크놀로지와 이노베이션입니다. 먼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혁신을 보여주는 세계 지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한국이 조금 실제보다 크게 표시된 것을 보십니다. 보시다시피 혁신에 있어서는 미국이 1위입니다. 존 카우 박사님, 하버드 교수께서 이 논문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발표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스라엘의 그리고 핀란드가 이스라엘이 핀란드와 함께 제2위의 국가들입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각 지역이 다른 색으로 표시되었습니다. 한국은 7위 정도가 됩니다. 저희의 경제 개발 자체가 이런 이노베이션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은 조금 전에 보신 지도에 비해서 한국이 아주 작게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이 지난 40년 동안에 혁신에 많은 노력을 집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위성 사진인데요. 밤에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다시피 한국이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 있는데요. 북한은 아마도 혁신적인 기술보다는 방위 기술 쪽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과 남한과 북한 간에 이렇게 크게 갈라지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1950년대 한국 전쟁 당시에 찍은 사진입니다. 전쟁이 막 끝나고 나서 찍은 것인데요. 수도가 거의 다 폐허가 된 모습입니다. 건물도 다 파괴되었죠. 이 노란색 그 화살 표시로 보여주는 것은 산인데요. 북악산인데요. 같은 지역을 60년 후에 찍은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역시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서울도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그 산도 자세히 보면 그 바로 아래 청와대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아마 청와대에 직접 가보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녹색 성장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울산시는
한국 역사에서 산업 중심지로 잘 알려진 도시입니다. 처음에는 주로 농업과 또 어업을 하는 작은 도시였는데요. 보시는 것은 태화강으로서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림이 아니라 사진입니다. 울산의 실제 모습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녹색성장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울산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그 외에도 몇 가지 기술 혁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은 소위 말해서 그 브라운 테크놀로지 산업이 많았습니다.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 중공업 이러한 그 산업이 주로 그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농지였던 울산이 보시다시피 공장과 그리고 조선소로 바뀌었습니다. 1990년 그리고 또 2000년대까지는 환경에 대한 의식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었죠. 그러다가 환경의식이 생기면서 녹색 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울산시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밀집해 있었던 곳이고 또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소비했던 곳으로서 환경 오염원으로서도 크게 그 오염을 발생시켰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울산시의 생태산업단지라고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자원 또 에너지를 재활용하고 또 이 지역에는 제로 에미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와도 밀접하게 협력을 해서 윈윈 상황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지금은 그 예가 두 가지 나와 있는데요. 한국 제지가 그중 하나입니다. 한국 제지는 스팀과 또 CO2를 많이 배출해서 그것을 폐기했던 공장인데요. 한국 제지는 이런 자원을 재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CO2 가스 및 스팀 수급 사업 MOU를 통해서 많은 CO2와 스팀을 이렇게 재활용을 할 수 있었죠. 자원의 그 순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프로젝트는 2005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SK 케미컬 그리고 키코스가 이런 프로젝트를 몇 개의 기업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그 호성에서 CTO로서 일했는데요. 2008년도에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또 SK케미칼이 진행한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효성과 SK에너지, 효성구의 공장과 SK에너지가 협력을 해서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또 함께 여기에 참여를 했고 보시다시피 서로 연결되어서 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스, 히, 열, 스팀, 탄소 이러한 것들이 순환되는 구조죠.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스팀 하이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8km 정도가 그 울산에 이렇게 스팀 하이웨이로 있는데요. 위성 촬영 사진입니다. 아주 큰 성공 스토리이고 이 프로젝트 결과를 통계 수치로 보여주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21개의 기업이 23개의 회사에게 원자재를 공급을 했고 그 결과로서 한 6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CO2 배출도 상당히 많이 저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린 그로스, 녹색 성장에 있어서는 아주 흥미로운 프로젝트죠. 2007년도에서 2012년도까지의 통계 수치가 이 도표에 나와 있고 이 UN 보고서에도 게재되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울산은 한때 아주 가난한 농촌이었던 것이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GNI는 54,000달러이고
도시 인구는 110만 명입니다. 이 녹색 성장의 결과로 이렇게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 프로젝트는 2005년도부터 저희가 추진했는데 1단계, 2단계로 추진되겠습니다. 제1단계는 내년에 완결이 되고 이 프로젝트에 대한 그 평가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2단계로 접어들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한국의 그 산업 발전 양상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1960년대에는 60개 정도의 산업 그 단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다른 기술과 산업으로 다각화되면서 산업 단지가 더 많아졌습니다. 거의 1000개 정도의 산업 단지가 조성되었고 그것이 한국의 산업혁명의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한국의 발전을 60년대부터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리고 21세기까지 한눈으로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이 그래프를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한국의 교역량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은 2011년도에 교역량 1조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한국의 GNI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아직도 많은 이슈와 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기술 혁신 덕분에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한국의 혁신의 동력은 무엇일까요? 동의는 무엇일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966년에는 GNI가 150에 불과했습니다. 아주 가난했던 국가로서 세계에서 제3위로 가난했던 국가였습니다.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KIST를 설립하고 산업혁명을 추진했습니다. 18명의 인재를 해외에서 초청을 하였고 이 기관을 출범시켰던 것이죠. 한국의 어떤 그 혁명에 있어서 KIST의 역할이 아주 중추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는 모든 것을 외국으로부터 배우고 모방하려고 했죠. 5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우리는 이런 그 모방을 기반으로 모든 것을 만들고 수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90년대가 지나면서 기술 혁신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다행히 그 덕에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이슈에 또 새로운 과제에 당면하고 있죠. 창조 경제가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한 것입니다. 저희의 그 발전 계획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지난 그 23년 동안에 5차에 걸쳐서 경제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했습니다. 우리가 생산했던 것들을 주로 수출을 했는데요. 한국은 천연 자원은 없고 인력 자원 그리고 또 근면한 국민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인텔리전트하게 일을 해야 되죠. 이 녹색 혁명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쓴 글입니다. 한국이 1977년에 혁명을 성취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국은 아주 가난하고 배고픈 나라였습니다. 허 박사님과 박 대통령이 그때 쌀의 품종을 개량을 했고 이것을 통해서 한국은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색 혁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 정신이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새마을의 그 로고가 여기 있죠.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각 그 농촌의 마을은 스스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이 새마을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 혁신에 있어서는 그 마인드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공짜가 없고 열심히 일을 해서 모든 것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국에서 출발을 해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대로 옮겨간 것이죠. 그러다가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 성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50년 동안 브라운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성장하다가 이제는 녹색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성장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27개의 녹색 기술이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1200개의 기업이 설립이 되었고 27억 달러의 R&D 예산을 정부로부터 저희 GTC가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녹색 기술을 글로벌 시장을 타겟해서 사업화를 하였고 또 많은 교육과 함께 창업을 지원했습니다. 작년에는 27개의 녹색 기술로 분류를 했고 사업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0억 불 정도를 신재생 에너지에 저희가 투자를 했고요. 몇 개의 슬라이드를 건너뛰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클린 테크놀로지 부문에서 세계 5위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8위였던 것이 5위가 되었고 신재생 에너지 생산에 있어서는 최고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일단 이런 기술 혁신을 달성한 다음에는 개도국들과 ODA를 통해서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20-30년 전에는 ODA 수혜국이었으나 이제는 공여국으로 전환했습니다. 저희가 그 GCF를 또 유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기술, 전략, 재정을 모두 다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GTC 활동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개도국과 협력한 여러 가지 그 사업들이 있었고요. 베트남과 함께 여러 국가들과 같이 일했습니다. 베트남과는 GGGI를 중심으로 캐파시티 빌딩 워크숍을 진행을 했고요. UAE에서도 작년에 캐파시티 빌딩 기법에 대한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제가 또 카타르를 방문했습니다. 이 매트릭스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신재생 에너지 또 물 정화 기술들 여러 가지와 함께 제주도의 담수화 시설과 함께 풍력 이러한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카타르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플랜트 팩토리도 카타르에 소개를 했고 지난 주에는 이 플랜트 팩토리를 카타르에 설치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그 노력이 진행되었고 또 지난달에는 저희가 11개의 UNDP 지역 사무소와 함께 11개국으로부터 공무원들을 정부 관리들을 초청을 해서 KSP를 구축했습니다. 이 knowledge sharing 시스템을 통해서 지식 공유 사업을 통해서 기술과 기타 역량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CTCN에 대해서도 많은 그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테크놀로지 니즈라든가 캐파시티 빌딩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은 CTCN 웹사이트에 나온 것을 제가 빌려온 것입니다. 저희도 이 제도 CTCN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그 신정부의 정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궁금하시겠지만요.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 1962년도의 취임식에 뒷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보이죠? 이제는 대통령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 경제를 패러다임으로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한국말로 쓰여졌지만 제가 일부러 갖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국정의제가 나와 있기 때문이죠. 현 정부의 국정의제인데요. 하나는 한국의 통일입니다.
그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DMZ라든가 또 코리안 데탕트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여기에 영어로 Developing Country라고 나와 있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기술 이전을 위해서 그 개도국과 협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GGGI는 GCF와 GTC와 함께 개도국을 위해서 같이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에 World Friends Korea를 청와대에 초청했습니다. 젊은 자원, 그 해외 자원봉사단이죠. 코이카 프로그램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그린 ODA를 추진할 것이고 또 새마을 운동도 한국에서는 그린 새마을, 녹색 새마을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녹색 새마을 운동이 캄보디아라든가 아프리카 국가 등 다른 국가에게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 테크놀로지, 그린 파이낸스, 그린 스트래티지 이렇게 세 가지가 모두 다 갖춰진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의 새로운 추세였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GTC는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입니다. 개도국들이 여기에 동참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세대 간 격차 그리고 또 개도국과 선진국 간의 격차를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R&D와 테크놀로지 쪽의 그 격차도 메우고 싶습니다. 한국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또 현안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추격자였죠. 빠른 속도로 따라가는 그런 그 전략이었는데요. 이제는 선점을 하고 선도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삼성 갤럭시 4가 좋은 예죠.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진 도전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도 이런 그 녹색 창조 경제가 발전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이 지도에서 여러분의 국가가 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Thank you very much, Jangmo, for that very interesting presentation about the experience that Korea has had.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지금까지의 경험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패널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빈 우라마 아프리카 기술정책연구 네트워크 대표분이 참석해 주셨고요. 네이트 헐트먼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이시고 또 메릴랜드 대학에서 환경정책 연구소를 이끌고 계시고요. 또 H. 하리시 한대는 인도 솔라 일렉트릭 라이트 컴퍼니 셀코 공동 창립자이자 CEO이시고요. 또 제 좌측에 피터 하스 Applied Infrastructure Development Group 창립자 겸 대표가 계시고 그리고 또 그 왼쪽에는 나왈 알 후사니 나스다의 지속가능성 대표이시고 또 자이에드 미래에너지상 총괄자이기도 하십니다. 케빈 씨부터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을 한국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사실 상당 기간 동안 혁신 개발 측면에 있어서 또 경제 개발에 있어서 따라잡는 그러한 입장에서 계속 활동을 해왔습니다. 아주 놀라울 만큼 빠른 속도로 이제 이렇게 추격을 마무리했는데요. 이제는 녹색 성장 혁신 부분에 있어서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동시에 따라잡으면서 또 리딩하는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혁신을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같은 국가는 좀 더 시간에 거쳐서 개발을 따라잡는 것부터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이중 도전 과제를 함께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요구되나요? 네, 다시 한번 한국의 사례 그리고 역사를 살펴보게 되어서 아주 감명이 깊었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저희는 결국 혁신의 역사로부터 배울 수밖에 없는데 시장 기반의 시스템들, 글로벌 녹색 혁신 같은 경우 보면은요, 시장에서 이런 혁신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체제가 필요합니다. 즉 생태계가 구축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국가적인 차원의 생태계가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아직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리더십이 혁신을 하나의 국가적인 전략으로서 얼만큼 우선시하느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40년간 대한민국은 혁신에 초점을 맞춰왔죠. 그런데 아프리카나 다른 저개발국들 같은 경우 혁신이나 녹색 성장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혁신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혁신이 빈곤을 제거하는 측면에 있어서 버텀업 형태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재적으로 속성상 녹색 성장과 연결된 부분이 있을지언정 녹색 성장 자체를 목표로 두고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역량, 혁신할 수 있을 만한 역량, 기술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역량, 그리고 이런 테크놀로지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 만한 거버넌스 시스템이라든지 국가 혁신 제도를 구축해 놓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루어져야 할 아프리카의 이슈들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뭐 다른 국가들에게도 해당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로 국가적인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기본적인 교육, 또 대학 R&D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거버넌스 구조라든지 제도적인 구조라든지 어떤 유형의 제조들이 있어야지 FDI가 제대로 유치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이슈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재정도 반드시 다뤄져야만 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공공 그리고 민간 부문의 재정을 잘 활용해서 혁신을 도모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치적 의지와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어제 오늘 양해를 거쳐서 정치적 의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사례만 보더라도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고 혁신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끔 해준 큰 기여 요인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같은 경우 어떤 도덕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생산성 향상 그리고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혁신 관련되는 역량을 구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역량을 구축해놓고 그리고 녹색 혁신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은 아프리카가 한국을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추월할 수도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 아프리카 국가들이 여러 측면에서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 주로 빈곤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근본적으로 다뤄져야 될 몇 가지 이슈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녹색 혁신이 일어나기 전에 기반이 깔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몇 가지 중요한 이슈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혁신의 바닥에 깔려져 있는 부분들. 어떤 국가적인 혁신 체제가 필요하다라든지 강력한 역량 구축 요인이 필요하다든지 또 재정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피터 씨께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현장에서의 경험을 봤을 때 그 아프리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보실 것입니다. 이 카파시티라든가 파이낸싱에 있어서 그런 그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극복될 수 있나요? 네, 제 마이크가 켜져 있습니까? 저는 현재 투자자들, 녹색 성장과 관련해서 투자자들과 또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려는 기업가들이 단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DC의 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마스커스 포커스라고 하는 인도 회사가 있는데요. CO2 배출을 탄소와 섬유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골프 클럽도 만들고 또 건설 그 자재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후 변화에 있어서는 파격적인 기술입니다. 이 회사는 약 150만 불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피치 이벤트에 참여를 했는데요. 동시에 모바일 앱에서는 이 개를 위한 모바일 쪽의 기술을 위한 투자를 유치했는데 하루에 700만 불을 유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를 위한 모바일 쪽에서는 하루에 700만 불을 쉽게 투자 유치를 했는데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 파격적인 기술은 개들국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150만 불을 투자를 유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그 이유는, 이런 차이가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출구 전략 때문이라고 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그 회의에 갔었는데요. 몇몇 국제 투자자들에게 국제 투자를 지난 4년 동안에 몇 사람이나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거의 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공적으로 출구 전략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2사람밖에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 초기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큰 우려가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창업가들, 기업가들을 서포트하고자 하는데 그들에게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나중에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는 출구 전략이죠. 특히 어떤 시장이 없고 제대로 기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장에서는 출구 전략을 구사하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이죠. 재정 확보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고 따라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어떤 그 기업과 친화적인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자본을 확보하고 또 기업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The entrepreneurs themselves. 네, 감사합니다. 그 현장의 기업가들 입장에서의 측면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리시 씨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기업가이신데 피터 씨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고민을 같이 해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본인의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요건들이 충분히 제공되었기 때문에 셀코가 이만큼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는지, 제가 알기로 한 50만 명의 유저들을 이미 인도 시장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10배 정도 더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50만만 하더라도 꽤 높은 성공입니다만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가 봤을 때는 크로스 서브바이데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개 관련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반으로 나눠서 투자하고 나머지 반은 실질적으로 녹색 혁신을 위해서 투자하는 이런 방식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인내심의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분기별로 뭐 실적을 볼 수 있다든지 내지는 3년 후에 출구 전략을 실행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빈곤층을 위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스타벅스 모델이라든지 월마트와 맥도날드들이 모두 다 이러한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빈곤층들에게 맞는 비즈니스 모델, 맞는 재정 모델, 맞는 혁신 모델이 제공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태계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또 현대식 MBA 스쿨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은 거고, 다행히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 18년 전만 하더라도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배웠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 같은 경우는 구글에 들어가서 대강 알아본 다음에 나는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몇 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니즈와 비즈니스 모델과 재정적인 모델이 무엇인지를 쭉 살펴본 다음에
개인 유저에게 맞는 그런 비즈니스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동시에 투자자들도 그런 유사한 사이클을 다 거듭해서 니즈에 따라서 구조화할 수 있을 만한 투자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엑셀 시트 기반 내지는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빈곤층이 뭘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이렇게 컴퓨터 가지고 와서 멋진 프레젠테이션 하는 사람들에게만 투자를 해주는 상황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인 그 효과 있는 투자가 세계 70%의 인구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체제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MBA 경영 과정에서 뭐 던지는 그런 질문들 그리고 문제들은 실질적인 현실적인 니즈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Where are we going to get 팔로우업을 하겠습니다. cadre, this army of people in the field 그러면은 to kind of come up with and uncover 어떻게 사람들을 구할 수 있습니까? 이 유저 니즈를 발굴할 사람들을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왜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까? needed to get more people out? 무엇이 사람들을 주저하게 만듭니까? 그것은 우리가 클린 테크놀로지 자체를 굉장히 엘리트화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너무 그렇게 엘리트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많은 국가에서는 그 지방 기관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특히 지방의 기업가들을 육성하는 데 책임이 있는 그 뭐 기술 관련 기관이라든가 그러한 국가의 직접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인프라, 재정 이런 쪽에 지원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국가의 수도에만 관심을 갖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지원을 해봐야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고용원이 되지 사용주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그 미들맨이 됐는데요. 이 중간층이 없어져야 됩니다. 투자가 직접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죠. 44년도에도 94년에도 우리가 이런 회의에서 동일한 얘기를 했는데 2013년에도 또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없어져야 되는 존재입니다. Let me turn to you. It's a very different perspective. 네, 완전히 다른 입장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마즈다나 UAE의 사례를 보면은요. 거의 단기간에 마즈다의 이러한 발전을 보게 되었는데 뭐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한 혁신만을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는데 마즈다가 어떤 식으로 설계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제한적인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문제가 되었었던 것은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UAE 정부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런 과감한 결정을 내리고 진행해 나갔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이니시티브들을 보면은요, 저희 마스터의 이니시티브를 보면은 재생에너지를 갖다가 가장 총체적으로 접근했었던 아주 예외적인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R&D에서부터 시작해서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아주 마스터는 특별한 방식으로 체계화됐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인적 자원을 구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스킬들을 개발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마스터 인스티튜트는 MIT와 함께 협력해서 구축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로컬한 도전 과제를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글로벌하게 적용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집중했었던 것입니다. 식량 안보라든지 에너지 안보, 재생 에너지, 기타 등등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연구 포인트가 있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스다르 청정에너지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를 스케일업 시켜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충분히 극대화시킬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경주해 왔고 또 성과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을 저희가 추진을 했고 또 국제적인 협력을 소규모든 대규모든 할 때에 언제나 목표를 그런 것을 두고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탈이라든지 뱅고와 같은 그러한 주요 업체들을 파트너십을 통해서 초대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컨텍스트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좀 더 작은 규모로 보면은 에너지 액세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요.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들과 함께 협력을 하면서 모리타니아에서 15메가와트 PV 플랜트를 구축했습니다. 이런 플랜트를 통해서 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 효과까지도 얻어냈었던 것입니다. 그 프로젝트의 상당 부분의 조달은 다 현지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컬의 혜택들도 제공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음 주에 저희가 풍력발전소를 또 여기에 통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에너지 공급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고용 창출 효과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재정 요건들도 많기 때문에 마스다 캐피털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펀드들과 함께 연계돼서 청정 에너지 쪽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 관련된 부분에 투자를 가져다 줄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또 마스터 시티 같은 경우는 클린테크 클러스터라든지 여러 다양한 주체들을 한자리에 모여서 활동할 수 있을 만한 하나의 생태계 내지는 환경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국제 기업들 그리고 주체들을 참여할 뿐만 아니라 로컬한 소규모 기업들도 함께 참여시키게 하는 그런 인큐베이션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업과 정신 관련되어 있는 펀드를 함께 참여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청정 기술 내지는 재생에너지 산업 부문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마스다르 쪽에서 함께 연계시켜 가지고 수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연결해 준다든지 이게 마스다르 시티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시멘스, GE와 같은 대기업들과 함께 이 작은 중소기업들도 함께 공급망의 일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또 오늘 이 자리와 같은 플랫폼들도 있습니다. 마스다르가 처음부터 서스테이너빌리티 위크와 같은 그런 행사들도 마련했고요. 이런 대규모의 플랫폼도 제공하지만 작은 행사들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업가들과 투자자들을 서로 연결하고 정부의 리더들과 민간 부문의 리더들이 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서로 기본적인 내용들을 공유하고 어떤 도전 과제와 우려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서로 공유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추고 인센티브 제공하는 게 공공부문의 관점이다라고 한다면은 보다 더 대응력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책임을 민간 부문에서도 차지하게끔 한다든지 이러한 기회들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런 노력들도 진행해 나가고 있고요. UAE 정부에서 또 추진하고 있는 것이 미래 에너지 상이 되겠습니다. 물론 마스다르 쪽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듭하고 명백한 리더십을 보여왔고 산업 부문에 임팩트를 분명히 끼쳤고 혁신성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연간 수상하는 미래 에너지 상입니다. 400만 달러의 상이 있고요.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150만 달러, 그리고 150만 달러 같은 경우는 또 NGO 쪽에다가 전달하게끔 되어 있고, 또 그 공로상으로 또 50만 달러를 상으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들과 또 교육과 연계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012년부터 저희는 새로운 카테고리 글로벌 하이스쿨 관련되어 있는 카테고리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똑같은 기준, 리더십, 혁신, 임팩트, 장기 비전, 이 네 가지 카테고리는 그대로 적용합니다만 미래적인 관점에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 관련되어 있는 재생에너지, 에너지 접근, 에너지 효율성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프로젝트를 제시할 수 있다면은 그 상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학교들에게 대상이 되고 5개의 지리적인 구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륙별로 나눠가지고 적용하고 있는데 각 대륙별로 한 학교당 10만 달러의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총체적인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솔루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장기적인 지속가능 개발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 인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Kevin, if 네, 아주 흥미롭네요. 케빈에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장모와 좀 비슷하지만 컨텍스트는 다르겠는데요. 어떤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카파시티 빌딩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파이낸싱과 또 리치아웃까지 다 이르는 것이죠. 마스터와 같은 경우 뭔가 빠뜨린 것을 집어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맥락에서 봤을 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UAE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자원이 많지만 국가는 작은 국가입니다. 아프리카의 큰 국가들, 나이지리아라든가 남아공과 같은 국가들이 어느 정도 자원을 집중을 해서 이러한 것에 투자를 하지 못하라는 법이 없을 텐데요. 이런 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가 아프리카 국가들을 생각을 하면 개발이 더디고 또 국가 NIS에 있어서는 아주 많이 뒤떨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그 포괄적인 접근 방식 간의 격차가 있는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고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각기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경험도 다 다르고 발전 경험도 다르고 또 발전 단계도 다릅니다. 어제 남아공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고 에너지에 대대적으로 투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디오피아도 아주 비전이 있는 리더십이 있었고 또 멜라사나위가 같이 이 대륙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개발은행도 자체적으로 녹색 성장 전략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위원회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흥미로운 움직임들이 일고 있습니다. 반면에 빈곤이라는 이슈 또 남아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프리카가 2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같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10년 전과 지금도 많이 다릅니다. 혁신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개혁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정부들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실제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Africa Youth Forum for Science and Technology를 주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African Women for Science and Technology 같은 포럼을 통해서 여성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많은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방 차원에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책 환경이죠. 이렇게 혁신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들을 지원할 만한 정책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그 규모만 커지면 되는데요. 많은 경우에는 금융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시장에서 이들이 구축됩니다. 아프리카의 현황에 대해서 지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Green Banking Innovation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케냐에서는 Hub Bank for Innovation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해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혁신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National System of Innovation, 국가 혁신 체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아프리카의 개도국들은 소위 말하는 국가 혁신 체제와 비슷한 것도 갖고 있습니다. 남아공에는 있는데요. 나이제리아도 최근에 만들었고 이집트도 최근에 만들었고 이티오피아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기본 구조부터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기본 구조가 갖춰지지 않는다면은 혁신 자체가 속도가 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혁신이 가속화되어야만 기후변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포함해서 모든 국가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술 이전입니다. 인도에서 오신 동료가 말씀한 것처럼 여기에서 엘리트 그룹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아시아는 소비 기술의 시장으로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식에 의존하고 아프리카는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10억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인구를 전 지구 사람들이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책임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너지 원단위의 증가 속도를 보면은 아프리카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2배입니다. 따라서 녹색화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이러한 의미에서 큰 기회를 뜻합니다. 네, 아프리카가 10년 전에 비해서 매우 다른 모습이다. 리더들이 부상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국제협력 관련돼서 많은 발언들을 해주셨는데요. 리소스와 스킬, 기술 이런 것들을 서로 연계하는 것, UAE나 한국의 사례를 보면은 또 언급되는 것이 국제협력이 그냥 단순하게 한 엘리트층의 협력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로컬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유저가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게끔 기술 협력이 이루어진다라고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더 개선된 이러한 국제협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좋은 질문인데요. 국제 정책, 혁신 관련된 국제 정책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미 말씀하셨던 분들의 내용과도 연결됩니다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국내 정책이 제일 중요한 포커스가 되겠습니다. 국가 차원의 혁신 시스템, 국가 차원의 전략,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구조가 가장 기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혁신적인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한적인 요소들도 있습니다. 특히 녹색 성장 관련돼 있는 혁신을 봤을 때에 어떤 시장의 페이오프가 좀
기존의 기술에 비해서는 뒤처진다고 볼 수 있겠죠. 녹색 성장 같은 경우는 저탄소 기술이든지 뭐 이렇게 좀 더 광범위한 혜택을 가져다 주고 뭐 어떤 국가적인 차원의 녹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가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가들이라든지 개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포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뭐냐면은 혁신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어렵다는 것입니다. 톱다운 형태로 추진된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하셨고, 성 박사님께서도 뭐 새마을운동처럼 어떻게 그 탑다운 형태로 진행된 것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또 제공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는 발생되지 않는 가치를 추가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 정책이 기여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진행해 나갔었던 몇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 또 GGI에서도 함께 참여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과학기술 관련되어 있는 역량을 구축시켜 나가는 것. 어떻게 국제사회가 그런 맥락에서 뭐 기여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국가 내의 기업가 정신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지식 이전이나 기술 이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가장 중요한 혁신들은 의외의 부분들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 뭐 그 로컬 시장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파이낸싱이라든지 투자에 액세스할 수 있게 된다면은 그런 맥락에서 국제사회가 담당할 수 있는 책임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나중에 저희들이 다룰 주제가 되겠습니다만 재정하고 디리스킹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은 나중에 언급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국제 접근 방식을 저희들이 살펴봤는데 5가지를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시다면 나중에 리포트를 읽어주시면 되겠는데요. 혁신 에코시스템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만한 촉매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뭐 그런 촉매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펀드라든지 전담 펀드, 전용 펀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새로운 펀딩이 바로 국제사회에서 그런 맥락에서 들어가서 나머지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을 만한 역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인큐베이터 개념이 되겠습니다. 물론 국가 차원 내에서 즉흥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인큐베이션 체제들도 있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들었고 마스다르, 인도, 브라질 이런 경우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인큐베이터들을 서로 네트워킹했을 경우 어떤 추가적인 혜택을 다른 국가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를 구축하다는 것은 절대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많은 노력을 요하고 또 이 인큐베이터를 설계할 때 파이낸싱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목표를 언제나 고려하고 있죠. 세 번째는 혁신을 규모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쟁 그랜트들, 뭐 국제 펀딩 풀에서 지역 단위의 사이언스 파운데이션, 자이에드 미래에너지 상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런 유사한 것들 외부에서부터 펀딩을 하지만 기업가나 혁신가에게 여러 국가에 제공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네 번째로서는 대규모의 데몬스트레이션 프로젝트들이 있겠습니다. 시범 프로젝트 되겠죠. 개념을 어떻게 보면은 마스다르의
로우 카본 시티를 구축한다든지 송도의 경우도 또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시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 혁신 요소들을 연계했을 때 어떤 결과물을 보여줄 수 있는지 어떤 시범 프로젝트를 외부 펀딩을 통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도 또 하나의 가능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리스킹 측면에 있어서 뭐 패턴 풀이라든지 리스크 개런티라든지 여러 다양한 체제들도 가능한 안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효과가 좋았었던 부분들은 어디였는지, 니즈들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또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않았었던 부분을 쭉 살펴봤을 때 아마 이런 결론을 내려볼 수 있었습니다. An interesting perspective. 흥미로운 시각입니다. 여기에서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진 노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이 지난 10년 동안 깨달은 것은 국제적인 협력은 국내에 어떤 기업가 육성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그런 지원이나 투자가 갈 곳이 없는 것이죠. 또 하나의 갭은 정부의 시각,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지원할 수가 있고 국제적인 협력을 유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또 실제 현장의 니즈 간의 격차입니다. 피터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This is an area that to some degree has additional benefits outside the typical economic benefits. Innovation always requires some.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른 경제적인 분야와는 다르죠. 만약에 지원을 하고 싶은 정부가 있다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지원을 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면 그런 자원을 배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임팩트가 클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거는 창업 보육 생태계와 투자의 위험을 해소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자금이 들지 않고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창업보육센터, 인큐베이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새로운 혁신을 구상하는 기업가들을 보면 적어도 초기에는 투자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도시가 아닌 지방에 있는 기업가들은 현지 시장은 잘 알지만은 사업의 기본은 잘 모르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투자를 실제로 받아서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큐베이터가 필요합니다. 또 보증기금도 중요하죠. 투자가 완전히 소실되지 않도록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특히 리스크와 출구에 관심이 많은 국제 투자자들에게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First to Follow 방법론을 기반으로 한 기술 이전입니다. 저희는 하이티에서 난로를 만드는 회사에 기업을 했는데요. 또 가야나에서 사업 모델을 갖고 온 기업이었는데요. 가야나의 기술을 이전받아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주 단기에 생산을 해서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R&D를 위해서 1년 반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공장 건설 계획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미
검증된 기술을 적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른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큰 사업을 그대로 이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다른 나라에 있는 새로운 난로 기술을 찾아낼 수 있었나요? 그것은 기업가가 스스로 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잘된 사업을 발굴을 해서 그 다음에 관계를 구축해서 IP를 얻어내는 것이죠. 물론 그 오픈 소스 디자인을 기반으로 하는 난로였기 때문에 특별히 지재권을 놓고 복잡하지는 않았던 케이스였습니다. 그 entrepreneur가 기업가가 직접 찾아냈죠. The ability to and the methods for really leveraging technologies and advanced 기술 활용 그리고 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능력들,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기술을 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 많은 국가들 같은 경우 그렇게 하고 싶다 할지라도 핵심 기술들은 이미 수십 년 동안 혁신을 도모해 왔던 국가들에서 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첨단 기술을 어떻게 intellectual property wise, easy to absorb. 쉽게 도입할 수 있는,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도입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으로 제공할 것인지, 그리고 뭐 흔히 오픈소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어떻게 제한할 수 있을까요? 지난 40년간 저희가 기술 개발 관련 활동들을 해왔습니다만 아프리카에서 기술 발전이 40년 후가 아닌 20년 후에 일어나는 것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40년 동안 시행착오를 이미 거듭했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는 단축시켜서 반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또 국제적으로도 SPRI 컨셉을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과연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하이 레벨에서 로우 레벨로 움직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GNI $10,000 시대를 거듭했고 20,000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낙후된 기술들, 오래된 기술들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들은 IP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효성그룹에서 일할 때 그 기업은 스판덱스를 주 상품으로 두고 있는 1위 업체입니다. 그런데 효성그룹에서는 그 기술을 처음 독일하고 미국에서부터 배웠습니다. 40년 전에, 1970년대의 이야기죠. 이제는 한국에서는 그 기술로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 또 그 다음에 베트남, 터키, 브라질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기술은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각 국가마다 나름대로의 환경 관련돼 있는 이슈고 있고 기술력이 따로 있을 텐데요. 지금 뭐 여기서는 제조 관련돼 있는 기술만을 얘기했습니다만 바이오테크나 정보통신 기술 뭐 이런 것도 있겠죠. 펀딩만 있다면은 그 펀딩을 활용을 해서 기술의 이전을 선진국에서 개도국적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그 기술을 가지고 충분히 상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인건비도 저렴하고 시장도 존재하기 때문이죠. 기술 이전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국제적인 차원에 있어서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이전이라는 것은 산업들 간, 민간 부문에서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투자를 R&D 쪽에 했기 때문에 수익을 이제는 지적재산권을 통해서 다시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죠. EDM 기술이라든지 스필오버 테크놀로지를 국제적인 차원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나 아시아 어느 지역에서 테스트베드를 마련을 하는 것, 이것이 더 좋은 접근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진 모델을 하나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미국이 ITC 테크놀로지를
다른 국가에다가 보낼 때 GCF 펀드를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일어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which we haven't really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술을 이전할 때 다국적 기업의 경우에는 여러 국가의 서플라이 체인을 확산시키면서 기술을 다른 국가로 이전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각 그 국가의 스킬에 적합한 그 기술을 이전하게 되는데요. 기술 이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은 엘리트주의일까요? 아니면 지금 하신 그런 일의 어떤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나요? bottom-up approach를 취하고 있죠. 예,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게임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저는 모든 비즈니스 모델이 오픈 소스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복제를 하고 각 비즈니스 모델 안에 있는 프로세스를 복제해야죠. 피터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로서는 그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봐야 됩니다. 보증 기금을 통해서 어떤 기업들이 성공했다면 모든 은행에 있는 보증 기금을 늘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그 프로그램이 기업을 성장시켰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또 다른 쪽에 이전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죠. 가장 결국에는 관건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런 시각에서만 기술을 보면 안 되죠. 아프리카를 보면은 많은 기술은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구조를 기반으로 기술이 발전됐습니다. 빈민들의 니드스 때문이 아니라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구조에 맞게 개발이 됐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기술을 필요로 하는가를 보기보다는 금융을 받을 수 있는 기술부터 개발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술의 소비자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쪽엔 테크놀로지, 이쪽에는 비즈니스, 이쪽에는 파이낸스를 담당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마지막으로 여기에 추가되어야 되는 것이 소비자입니다. 그래야만 완전한 생태계가 구축이 되는 것이죠. 애플 같은 경우 애플 사용자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제품을 개발을 하는데요. 스토브를 난로를 만드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난로 소비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 방에 모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한 번도 요리를 하지 않아 본 남성들인데요. 이런 사람들과 앉아서 난로 사업을 이야기해 봤댔죠. 혁신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속성 때문에 사실 탑다운으로 계획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전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덧을 만들게 되었던 것은 쥐가 있었기 때문에 만든 거지 누군가가 쥐를 잡는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위에서부터 생각해서 전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대화의 내용을 쭉 보면은 정부들이 많이 사용하는 도구들이 적절치 않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채널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만약 정부다라고 한다면은 저 같으면은 10명 내지 15명의 성공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으게 될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투자자들이라든지 또 기업가들 또 시스템을 만들었던 사람들을 갖다가 한 방에 넣어놓고 어떤 부분들이 성공적이었는지 왜 성공적이었었는지 그 요소들을 파악내고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이쪽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뭐 투자가 뭐 예를 들어서 IRR이 15%가 되지 못하고 5% 뿐이 안 됐다. 그렇다면은 그 갭인 10%는 어떤 식으로 내가 펀딩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볼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죠. 또 은행 쪽에서 온 사람들이 있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파이낸싱 받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지, 인큐베이터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모두 다 한자리에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실행에 나가는 사람들은 이쪽에 앉아 계시지 무대 위에 올라오시지 못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여러분께서 방향을 잡아주셔야만 한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 마스다르에서 어떠한 시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생태계가 비교적 완벽하게 갖춰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마스다르는 이런 생태계의 일원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해냈는가요? 제가 봤을 때는 마스다르 이니셔티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다르 카피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 클린 테크놀로지에 투자하는 것이 반드시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 업계 자체가 많은 챌린지가 있기 때문이죠. 솔란트라 등과 같은 회사들은 그렇게 사업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투자도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이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빨리 성장하는 회사들이 있었고 이런 회사들의 투자했을 때 수익률은 훨씬 더 높기 때문이죠. 마스다르 시티의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에 이 시티를 만들 때 사용했던 이론이 검증되지 않은 이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컨셉트를 다시 돌아가서 고칠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이 시티가 물과 에너지에 있어서 자급자족하는 시티가 될 것이다 라고 했고 또 지하수를 사용을 하는 것을 기반으로 계획을 했는데요. 실제로 지하수를 파보니까 너무 염분이 높아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 지하수를 담수하는데 너무나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방안을 찾는 것이 낫죠.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한게 있다면은 신재생 에너지 또 그 태양 에너지를 확산시키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또 마스다르 인스티튜트에서 집중적으로 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전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하나의 기회로 삼는 것이죠. 신재생 에너지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있어서 많은 발전된 시장도 있습니다만 아프리카에서도 이런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남아공 같은 경우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상당히 앞서 있죠. 또 일본도 큰 기회이고 또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이죠.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비관적이지는 않죠. 큰 기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매번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됩니다. 저희는 늘 마스다르 시티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도시를 하나 건설하기보다는 지식을 계속 축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라 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배울 것이 많습니다. 또 너무나 연구할 것도 많습니다. 우리가 건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친화적인 건축 설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것을 어떤 도시의 생태계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만 실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외가 이 마스다르 시죠. 마스다르 시티입니다. 마스다르 시티에 실제로 가면은 얼마나
환경 친화적인 건물이 많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사르시티의 거리에 있어서도 기온의 변동폭이 훨씬 더 적습니다. 또 하나 그 마사르시티에 있어서 어려웠던 것이 서플라이 체인이었습니다. 마사르시티를 건설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 시장에는 거의 지속 가능적인 소재가 없었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아주 비쌌죠. 그래서 저희가 시장을 창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너무나 고가를 주고 자재를 구입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제품에 대해서 서플라이가 독점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저희의 그 스테이크홀더 정부와 손을 잡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여러 서플라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움직임에 동참하겠느냐 하고 초청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아부다비도 이제는 지속 가능한 건설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인증 목재를 공급하는 기업이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이제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Sustainable Design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부다비는 이제 그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건축 설계가 의무화된 있는 것이죠. 그런데 크게 보면은 매번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것은 좋은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청중으로부터 몇 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험을 기반으로 한 여러 지식이 모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은유였던 것 같습니다. 글로벌 공동체를 위한 어떤 지식의 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여겨집니다. 저희가 혁신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하면은 자율적으로 혁신을 도모할 수 있게끔 잘 조화와 조율을 이뤄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분인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있으면은 청중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손 드신 분들도 계신데요. 마이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introduce yourself quickly and then.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아룬 인도에서 왔고요. 먼저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패널 분들의 발언들 잘 들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언급됐었던 것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보고자 하는데요. 저탄소, 녹색 성장 관련되어 있는 혁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투자자들이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기업 내지는 그 회사 내지는 그 기업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주체에 투자하는 접근 방식이었었죠. 그래서 성공적인 어떤 사례들, 뭐 예를 들어서 뉴욕타임즈에 나왔었던 신문 기사,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사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에코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에코시스템, 즉 생태계는 파악하기도 쉽지 않고 명백하게 이렇게 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에코시스템 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잘 가동되고 있는 것은 너무나 알아서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만약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파이낸싱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투자자들이 돈을 들고 가서 개인 단위, 개별 회사 단위, 페이스북, 새로운 애플, 다음 세대의 구글을 찾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혁신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게끔 만드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념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을 몇 개 더 받은 다음에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aybe we'll start with just two questions.
니나 홀스맨드라고 합니다. 에이펙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패널리스트께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이어서 과학기술 혁신과 관련해서 에이펙가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워크플랜을 만들면서 에이펙 회원국들이 지역 협력을 통해서 혁신을 촉진한다라고 하는 공약을 했는데요. 국내적으로 어떤 기술이 있다면은 그 고유 기술을 먼저 보호하는 데 관심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적인 차원에서 혁신적인 환경을 구축을 할 때 어떠한 원칙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Two very tough and big questions. 네, 어렵고 큰 주제를 다루는 질문 두 개였던 것 같습니다. 케빈 씨부터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요. 구체적으로 개별적인 엔트러프너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생태계 접근 방식으로 투자 대상을 모색하는 그런 개념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그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녹색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요. 왜냐하면 어떤 공공 서비스 내지는 공공 이익의 특성상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혁신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은 아직도 글로벌 커뮤니티 그리고 거버넌스 시스템들이 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에코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퍼블릭 쪽에서 진행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프라이빗 쪽보다는요. 투자자들의 개념을 바꾸어 놓는다는 것. 그런 다음에 혁신의 문화를 갖다가 불러일으킨다는 것. 이거는 좀 무리한 기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접근 방식은 좀 타당성이 떨어지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성공 사례들을 기반으로 해서 ROI를 추구한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녹색 성장 내지는 녹색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긍정적으로 많이 보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OI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설득시킨다는 것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버넌스 시스템 측면에서 보면은 투자자들과 또 혁신가들을 함께 연계시켜서 리스크를 줄여 나가는 데에 어떤 설득력 있는 제안을 하는 것, 이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혁신 에코시스템을 국가 내에 구축하느냐. 강력한 리더십과 환경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혁신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을 만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를 그 국가 내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무역 관련되어 있는 규정들이라든지 지적재산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 완화나 저감에 있어서 참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갖다가 쉽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제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큰 장벽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유형의 룰들을 적용했을 경우에 부정적인 영향을 갖다 준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기술 이전, 기후 관련되는 기술 이전 측면에서도 오늘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남 간의 기술 이전율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고요.
대체적으로 기술 유지하는 것은 ODA나 내지는 뭐 OECD 국가로부터 받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 이유는 거시경제적인 구조라든지 또 경쟁력 비교를 해봤을 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FDI의 흐름이라든지 무역 구조라든지 여러 측면에 있어서요. 뭐 예를 들어서 정글에서 코끼리와 호랑이하고 쥐를 같이 앉혀가지고 협상하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피터 씨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그 미국의 하드웨어 사업의 예를 따르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하드웨어 업계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차고 있는 시계는 페블이라고 하는데요. 이 페블사에서는 투자를 유치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킥스타터에 올려놓고 크라우드 펀딩으로 갔는데요. 1,000만 불을 유치했습니다. 두시 길이에 있는 저희 친구들도 비슷하게 갔죠. 아프리카 시장에서 브레이크라고 하는 무선 모뎀을 출시했는데요. 이때도 투자자들에게 가서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다가 크라우드 펀딩 쪽으로 먼저 갔습니다. 저는 이런 그 크라우드 펀딩이 초기 창업 기간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I think also we need to remove the whole 그 외에도 저희가 해결해야 될 것이 그런 낭만주의적인 접근 방식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BOP 시장이 사실 5조 달러 있는데 사실 이것은 하나의 시장으로서 보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370억 달러 규모의 오프-그리드 스페이스, 케로신 기반의 시장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옮겨놓는 거가 관건인데 시장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and the rest 17 or 20 billion goes into asset creation for them, and that is how do you lead, not like keep taking the 37 billion. 그러니까는 매년마다 370억 달러를 계속해서 받아가는 것에서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반 정도는 사용을 하고 반을 갖다가 다시 자산을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They come to the center and how the unrealistic 시장 자체를 없애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고 뭐 아까 얘기하시기를 뭐 IRR 20% 정도가 현실적이다라고 했는데 20%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7분의 1뿐이 되지 않습니까? 전 세계 그 모든 인구들 중에서. 그러니까 is I think where examples of Nawal and Kevin. 뭐 아까 말씀하셨던 분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오히려 귀 기울여야 되는 부분은 15 내지 20%라는 그런 비현실적인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지속 가능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계속 귀 기울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to be had about the right. 이것에 대해서는 특히 혁신과 관련해서 금융 모델에 대해서는 해야 할 말이 많습니다. 이런 기대가 비현실적이지만은 또 가능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 전에 성 박사님께 답변을 할 기회를 드릴까요? 점심 시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패널리스트 여러분과 또 그 청중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패널을 끝내겠습니다.